문희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03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문학과 사회 이야기 해볼 건데요. 2022년 가을호 들고 왔고요. 여기에 실린 작품 중에서는 이서수 작가의 단편소설 엉킨 소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문학과 사회 2022년 가을호는 문학적 경험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제 본호와 하이픈, 별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 실려있는 가을호를 펴내며의 글을 읽어보시면은 문학과 사회의 주제라던가 실려있는 작품들에 대한 소개를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강동호 편집동인이 쓴 글인데 재밌었어요. 사실은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저도 서점을 한 이후에 꽤 자주 만나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근데 그만큼 왜 문학이란 무엇인지 문학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역할, 기능? 이런 이야기를 왜 계속 해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또 한 번 이번 문사가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것이 재밌었는데 네. 하지만 그 안에서 기존의 문학의 유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문학적인 경험에 대해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학이란 무엇인지 여기서는 더 나아가 문학은 더 이상 무엇이 아니다라는 해체주의적 규정으로 네. 대체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건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도 이 질문에 대해 약간의 염증을 느꼈던 거는 결국 문학에 대한 회의주의로 가게 되는 질문으로 이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네, 네.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지겨움 혹은 해답이 없는 것을 자꾸 묻는 것 같은 것이라는 약간 능력 부족의 것을 느끼게 되는 네, 순간들. 근데 문학적 경험이라는 주제와 함께 특히나 이제 주영님과도 이제 얘기했지만 하이픈에 실려있는 필자들의 이야기들이 되게 흥미로워 보였어요. 네. 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스트로서의 면모를 보기 힘든 시인이나 평론가나 소설가들의 에세이를 또 읽을 수 있는 경험이어서 네. 특히나 이번 호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별책 먼저 어떤 필자들의 문학적 경험이 실려있는지 알려드리자면은 유은성, 김신식, 권박, 손보미, 유희경, 윤은성, 이유리, 천이란, 한유주, 함윤희 이 필자들의 문학적 경험에 대한 텍스트를 하이픈에서 읽어보실 수 있는데 네. 아마 이 별책만으로도 좀 유의미한 것들을 저희가 문사에서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호의 시는 황동규, 이기성, 하재현, 서윤우, 안희연, 이영재, 이지아, 장혜령, 이리나, 여세실 시인의 신작 시들이 실려 있고요. 소설은 이서수, 양선형, 김채원 이렇게 단편이 실려 있고 그리고 저희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황정은 작가의 장편 사랑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1회가 실려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호에서는 이서수 작가의 엉킨 소매를 이제 오늘 주요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사실 양선영 작가의 소설이 저는 읽고 나서 읽을 때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라고 제가 다 장악하면서 읽진 못했는데 읽고 며칠 동안 되게 이미지적으로나 이야기적으로 기억에 많이 남았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양선영 네, 작가 이게 작품도. 중편 분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소화해서 소개해드리기엔 좀 넘치지만 말과 꿈이라는 제목이고 그 말이 앞을 향해 달려가는 이미지가 이 소설의 속도감이나 정말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의 시기에 읽어보면은 어떤 문제의식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사에 실린 소설들을 읽고 나서는 좀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소설이라 문학과 사회 이번호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읽어보시길 좀 권한다는 말을 한 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은 이서수 작가 단편 엉킨 소설 소매. 엉킨 소매 네. 이야기 해보도록 하려고 네. 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네. 엉킨 소매라고 제가 이 요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펼쳤을 때, 네. 이 소설 제목이 엉킨 소매였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여전히 저는 이 소설과 제목이 매치가 네, 완전히 되진 않아. 네, 이게 네. 뭐 나쁜 뜻은 아닌데, 네. 그 왜 그래서 이 엉킨 소매라고 제목을 달았을까 저는 여전히 살짝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 소설 안에 소매가 엉킨 채로라는 그 문장이 나오긴 해요. 근데 엉킨 소매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읽어가면 소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첫 문장의 의사는 내게 육주면 무엇이 형성되는지 말해주었다. 여기서 이제 살짝 감이 와요. 육주면 무엇이 형성되냐. 임신 육주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임신한 화자, 나의 이야기로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임신 중지에 대한 소설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동안. 네.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가 좀 펼쳐지면서 이 소설이 좀 다른 임신 중단에 대한 소재를 가진 다른 소설과는 다른 지점들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 소설을 골라봤고요. 네. 줄거리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화자인 나는 여성인데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 6주가 됐을 때 남자친구와 함께 병원에 가서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고 임신 중단 결정을 해서 낙태 수술을 받게 돼요. 근데 그 낙태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이 화자인 내가 조금 이제 몸을 추스리고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윗집의 주인집이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몸도 힘든데 이 공사수를 내가 듣고 있어야 되나라고 좀 스트레스를 받던 차에 아주 친한 친구인 혜정이 부동산 공인중개사인데 자기네 이제 일하는 그 부동산에서 좀 빈집이 내가 관리하고 있는 빈집이 있는데 거기 일주일만 몰래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부동산 직원인 혜정이 관리하고 있는 작은 투룸 빌라에 침입하게 돼요. 네. 근데 이게 침입이라긴 좀 그렇고 어쨌든 몰래 잠깐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근데 들어가서 살게 된 그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절대 안 올 것 같은 주인이 불현듯 이 집에 불쑥 찾아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던 나와 나의 친구 혜정과 그다음에 또 다른 친구 주영 씨가 쫓겨나서 놀이터에서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줄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재미없는 거 아니야? 라고 싶은데 읽으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서수 작가니까요. 그 이서수 작가 저는 미조의 시대 많이들 읽으셨겠지만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그 이서수 작가 특유의 뭐랄까 좀 자조적인 농담과 시니컬함과 그러면서 되게 툭툭 내뱉는 유머 같은 것들이 이 소설에도 되게 잘 살아있어서 읽으면서 일단은 되게 재밌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좀 읽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냥 단번에 끝까지 읽게 됐었고요, 저도. 제가 이 소설을 고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임신 중단에 대한 이야기가 화두라기보다 임신 중단 이후에 어떤 나와 그 두 아주 가까운 친구들과 그 경험을 공유하는 그 네.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이 소설에 그려지는 이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좀 와닿았는데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된 것이 우리가 사실은 뭐 임신 중단이거나 혹은 좀 내 인생에 조금 아프고 특별하고 큰 경험일 경우에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 얘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 사람이 좀 부담스러워한다거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좀 쩔쩔맨다거나 혹은 그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어쩌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쉽게 털어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고민을 하면서 털어놓거나 혹은 털어놓지 않거나 혹은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를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짐작만 한 채 아예 좀 다른 이야기로 그냥 네. 이 이야기는 묻어버리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관계들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질문보다는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거나 관계를 혹은 갈라서게 하는 그런 것은 어떤 선택에서 비롯되는 걸까? 약간 좀 이런 식의 질문들을 저한테 좀 던져주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혜정이나 주영 씨 같은 이 나와 가까운 사람도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혹은 이해한답시고 하는 말인데 나한테 상처를 주거나 계속 이런 식으로 이들 사이도 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네. 아 괜히 얘기했다 싶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러면서도 또 얘기하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어떤 낯선 집에서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시간을 보내는데 저는 약간 이런 좀 좌충우돌하는 네. 서로 답이 뭔지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저는 이 상황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하는 진짜 엉킨 소매 같은 복잡한데 그 엉켜있는 걸 한번 풀어보고 싶은 혹은 그 엉켜있는 그 모습을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저한테는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가 맞는 걸까라는 생각과 함께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될까 과연 이 소설 속의 화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좀 헝클어진 채로 서로 이렇게 찌르고 나는 상황에 대해서 후회할까? 아니면 잘했다고 생각할까? 이들은 어떻게 될까? 약간 이런 식의 좀 질문들을 계속 저한테 좀 던져주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만으로 이 소설을 읽은 보람이랄까? 이 소설을 읽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그 어디서 봤는지 까먹었는데 트위터였는지 아니면 소설 습작하는 분들하고 얘기하다가였는지 네. 잊어버렸는데 문창과나 소설 쓰는 수업에서 이제 그만 써라는 농담을 네. 서로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신 중단 경험이라고 약간 자조적인 농담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소설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그런가요? 네. 그래서 아마 어딘가 읽었거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생각은 아니고 근데 이서수 작가의 이 소설은 시작부터가 그냥 이 소설을 무엇에 대한 소설인지를 바로 얘기하잖아요. 네. 비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직접적으로 다루려나라는 생각으로 저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 경험했던 적이 있는 분이라면은 되게 일반적인 이야기의 과정으로 읽을 수도 있고 왜냐면은 서로가 임신을 원하지 않는 커플이 수술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연인이 아닌 옛날 남자친구와 검사를 받으러 가는 장면이라던가 그 안에서 좀 복잡한 마음이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는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어떤 냉소가 있고 그리고 어차피 남자와 그 수술비를 반반씩 주고받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모습이라던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소설이 저도 흥미로웠던 지점은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다루면서 이 주변 인물들도 서로에게 어떤 배려를 하긴 하는데 정작 말이나 표현의 배려를 그러니까 수술을 하게 된 당사자에 대한 거를 완전히 눈치 보지 않으면서 자기 할 말들을 또 하는 이 인물들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되게 요즘 사람들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경현이라는 옛날 남자친구는 그냥 초반에 빠져버리잖아요. 돈만 주고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 주변의 혜정과 주영은 계속 이 나라는 인물의 결정이나 상황에 대해 알게 모르게 자기만의 윤리를 세워보려고 막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게 죄책감이나 어떤 생명에 대한 건 아니겠지만 그냥 내 친구의 일이 사실은 누구나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느껴서 이랬을 수도 있고 모두가 어떤 자기만의 윤리적인 거를 세워서 이 상황을 납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술 이후의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냥 이게 결국 남자는 여기서 또 빠져버렸는데 남은 심지어 수술 당사자가 아닌
주변 인물들조차 이 상황에 영향을 받는 상황.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주영님이 엉킨 소매라는 이미지에 대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뭐 마지막에 소매를 서로 맞대고 그래도 우리는 함께 갈 거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연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다들 지금 당연히 첨예하게 이 지금 낙태죄라던가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함의가 오고 가고 있고 그 방향이 후퇴하는 사회도 있고 조금 나아가려는 사회도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인 거라던가 윤리적인 것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서로 되게 뒤엉켜 있는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네. 그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사실 누가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라는 거를 이 개인들, 유대감이 있는 개인들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서로가 감지하는 불편함이나 어떤 불안함이 분명 있을 텐데도 그 소매가 엉켜 있음에도 우리가 결국 나아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에 대한 아주 작은 메시지를 저도 이제 끝에 그냥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이 소설을 이해를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소설에서 저는 되게 과감하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임신의 이미지 자체, 뭐 나쁜 임신, 좋은 임신에 대해 얘기하면서 네. 남의 집을 불법 점유해서 불법 침입인 거잖아요. 그 네. 공간을 무단으로 무단점. 점거하는 네. 이것을 게다가 그게 이유가 또 수술 후에 안식을 위해서인데 네. 이 집주인은 진짜 황당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여기에 이 건물에 이 방이 나가지 않은 이유가 그 부실 시공으로 인해서 건물에 진짜 사람의 임신한 배를 연상시키는 이상하게 불룩 튀어나온 공간이 있다라던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여자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이미지를 이 방이나 벽이나 이렇게 하는 게 되게 과감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네. 여성의 신체를 되게 물리적인 공간으로 네. 한번 빗대어 생각해 봤을 때 네. 그 이미지가 결코 신체에 대한 어떤 존엄의 느낌보다는 네. 정말 나한테 어떤 방이 있어. 근데 그 방에 어느 날 어떤 존재가 들어왔어? 네. 이런 이질감으로 이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게 되게 가감하면서도 근데 그거를 불법 점거한 게 꼭 그 태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네. 근데 나 또한 그런 존재가 됐을 때에 대해 대입해보는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네. 이거를 그냥 어떤 치기 어린 에피소드로 보기에는 이 상황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막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 게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여자 셋이 방 기능을 할 것 같지도 않은 되게 작은 방에 네. 누워있는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막 앞서는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쌍둥이라서 더 막 속상해하는 그런 누군가의 이야기가 나온다던가 네. 그게 정말 여성의 신체와 임신에 대한 그거를 이렇게 방이나 물리적인 것에 과감하게 비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발칙하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네. 네. 되게 과감하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주영도 말을 하잖아요. 나는 네.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윤리적인 판단이라는 키워드에 우리가 잡힐 수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서 네. 되게 소설이 어떻게 보면은 철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네. 혼란스러운 사람들의 이 상황을 당면한 사람들의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과 함께 굉장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누구나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나만의 윤리를 세워둔 다음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하지만 그냥 그 일을 수행하고 없었던 시간 혹은 나의 개인적인 시간으로 만들기에는 내가 혼자 감내하기에는 힘듦이 있으니까 그것을 주변과 나누고 싶고 나눠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결국에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라서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면서 이 시간들이 흘러가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 윤리적인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저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과 반면 좀 폭력적이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준비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 맞닥뜨렸을 때 네. 왜 우리가 물론
이 사회나 비슷한 일을 겪는 다른 경우에 또 그러니까 나도 또 겪을 수 있고 네. 그럼에도 이 윤리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끌어안는 주체가 이 소설에서도 경연이 앞에 빠져버린 게 너무 얄미운 거죠. 네. 그래서 그 엉킨 소매 끝에는 이 경연이라는 존재는 영영 끼어들 수가 없는 것으로 소설이 가는 게 아쉽기도 하고 네. 현실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요소야에서 이런 낙태 임신 중단에 대해서 다른 소설을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젊은 세대의 네. 여자들의 이야기가 딱 이 시점에 이야기를 되게 선명하게 그려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경희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 엉킨 소매라는 제목이 이해가 됐어요. 네. 처음에는 약간 네. 살짝 이거 동떨어진 제목 아닌가 생각했는데 정말 그러니까 작가가 작정하고 엉키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 아까 네. 얘기하신 정말 그 과감한 시도?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에 거의 그냥 1대1로 이렇게 저희가 그 은유에서 볼 수 네. 있는, 비유에서 네. 볼 수 있는 어떤 그 집 공간 안에 네. 임신 중단을 한 여성과 그의 친구들이 네. 무단으로 점유 하룻밤을 보낸다는 약간 그 설정 자체가 사실은 되게 과감하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작가가 작가에서 빙의해서 그냥 소설을 써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여자의 몸도 어떤 사람한테는 방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왜 이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걸까라고 어떤 누군가 이야기를 던졌을 때 그러면 내가 진짜 이 방을 한번 실제로 그려봐야겠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약간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캐릭터들을 만들고 임신 중단 이후에 이 방으로 들어가는 이 설정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끝을 맺을지 작가도 약간 궁금한데 모르는 채로 이 세 명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서수 작가의 작품을 거의 읽어보지 못하고 저는 미조의 시대만 기억하고 있지만 네네. 그 미조의 시대에 비해서 되게 거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읽고 네. 있으면. 네. 근데 이 거칠게 이렇게 놔둬버린 이런 문장이나 아니면은 말투나 이런 것도 일부러 이렇게 좀 사포질을 하지 않고 좀 내버려둔 느낌? 그리고 이 안에서 그 대화들이 섞이잖아요. 네. 이것도 되게 투박할 때도 있고 서로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툭툭 부딪히면서 네. 지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것도 그냥 이게 어쩌면 솔직한 방식이었겠다. 어쩌면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쓰다 보니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 것이겠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진짜 엉킨 소매, 엉킨 채로 놔두는 게 가장 내가 궁금했던 질문에 가까운 답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어떤 인물들을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집에 들어가게 해놓고 벌어지는 일을 보자. 게다가 이게 좀 웃긴 자꾸 비교가 되는 게 네. 그 방에 사실은 일주일 있으려고 했는데 그냥 하루 만에 쫓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그런 임신 중단의 이미지랑 연결이 되는데 그게 맞아요. 너무 계속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면 그 수술 후에 회복하는 여성인 내가 어느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나도 하루 만에 쫓겨나서 매트리스 하나 건져가지고 나오는 상황이 웃기잖아요. 이 상황만 그쵸. 보면 누구는 마지막에 되게 낭만적으로 별이 없는 방도 밤하늘도 아름다웠다라고 또 뭔가 그렇게 끝나는데 아름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낙관으로 끝나는 느낌이면서도 되게 그냥 별이 없는 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도 윤리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지점들이 많은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이 그런 것까지는 사실 생각할 필요는 없을 수 있는데 옳을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이 소설 되게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좋았던 게 이 인물들이 죄의식을 얘기하진 않는 것 같아요. 개인의 나의 죄의식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의 윤리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만 네. 어떻게 내가 이걸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네. 이 수술을 하는 나도 죄의식의 감정에 느끼는 지점은 여기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냥 복잡 미묘한 심경과 신체 회복과 주위에서 나를 막 자꾸 뭘 먹이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복잡함이 마음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거는 되게 사뿐하게 넘어가는 지점들이 좋았던 것도 맞는 한편 이 소설 뭘까?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건 또 사실이에요. 네. 네. 여기 셋이 저녁에 이 빈집 무단 점유해가지고 술 먹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쵸. 네, 특히 이 주영 씨 저랑 이름이 똑같은 주영 씨가 되게 독특한 인간인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술주정도 아닌 것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나 때문에 고민이 많아. 원래 사람들은 다 자신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건가? 정말 술 먹고 누가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그 한 대 때려주고 싶잖아요. 너 네. 진짜 헛소리 그만하라고. 근데 막 이게 되게 적나라하게 이 주영이란 인간의 어떤 술주정이 막 드러나 있는데, 그거를 또 이 화자인 내가 대놓고 너무 싫어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의 좀 날 것의 감정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되게 이거 내 술자리 같은데? 약간, 나 친구들이랑 나 집에서 술 먹을 때 이런 느낌인데 약간 이런 것도 약간 사실 저한테 재밌는 포인트? 약간 맞아요. 웃긴 포인트들이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왜 화장실 갔는데 네. 변기 안에 망이 있다라거나 네. 그런 사소한 에피소드들 얘기들도 뭔가 계속 그런 임신과 연상되는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거기다가 되게 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요즘 이야기라고 느낀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럴 필요 없어. 나한테 공감해줄 필요도 없어. 아니야. 공감해. 나였어도 같은 선택했을 거야. 직접 겪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마. 나 때문에 상처받았어. 막 이런 솔직히 너무 나이브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너무 인터넷 대화 같은 느낌인 네, 거예요. 네. 이게 정말 트위터의 갑론을박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윤리도 학습된다라는 느낌을 특히나 SNS상에서의 논리들을 볼 때 그럴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네. 똑똑하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어디선가 읽은 생각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 주영 씨라는 캐릭터가 특히나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자기가 막 링크도 뭐 보내주고 막 이러잖아요. 네, 자기가 뭐 어디서 발표할 글도 막 하나 보내주고. 근데 그게 되게,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학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드는 반면, 어떤 글이나 어떤 자료를 읽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되게 리트머스지처럼 바뀌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냥 재밌었어요. 정말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요즘 있을 만한 인물들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 기준에서 보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막 음식 시켜 먹고 담배 피고 이게 나는 더 지금 더라고 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그것도 되게 좋은 윤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나는 보기가 어려운데 되게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거잖아요. 이게 왜 친구가 안전하게 그 공사하는 상황을 피해서 안식처를 마련해 주려는 노력의 결과가 되게 엉뚱하다라고 보였거든요. 네.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한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이거야말로 뒤섞여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부조리적인 느낌도 들고, 꼭 뭐, 이 인물들이 옳아야 되는 필요는 전혀 없지만, 어떤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치고는 부조리한 면들을 갖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불법 했습니다. 점유한 집에서 윤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정말 이게 이 상황에 살 수 있는 말일까? 뭐 우리가 모두 윤리적으로 100% 옳은 도덕적인 인간들일 수는 없겠지만 참 잣대가 혼란스럽다. 근데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되게 묘하게 설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혜정이라는 친구가 이 집이 절대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나만 관리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중개인들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잖아요. 저라면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근데 저는 약간 설득됐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비난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게
나라는 사람도 이럴 거야라는 게 느껴졌어.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니어도 나라는 사람도 윤리적이고 정의로우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이런 짓들을 저지르고 다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서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이게 보이는 거야라는 건 너무 잘 아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상황들이 되게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인물이고 모자라지만 모나 있지만 그냥 나도 이렇게 사는 것 같아. 그거 그냥 우리 꾸미지 말고 얘기해보면 이렇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었어요. 네. 비난하거나 그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가지려고 했던 건 전혀 아니고 되게 있을 법한 인물들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리하지 않고 일부러 헝클어트린 듯한 느낌의 시원함을 어쩌면 이 소설에서 받을 수도 있겠다? 과감했던 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시도해볼 법한 이야기였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이서수 단편소설 엉킨 소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소개할 작품에 대해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서수 소설 엉킨 소매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영 씨와 나는 매트리스 위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꾸했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갑갑하면서 동시에 후련했다. 혜정의 제안을 선뜻 수락했던 건 이들과 함께 내가 겪은 일을 잘 정리해보고 싶어서였다. 함께 정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혜정과 주영 씨를 곁에 두고 싶었다. 그러면 암울한 기사를 봐도 울지 않을 것 같았고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인간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지는 않을 것 같았다. 물론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주영 씨나 혜정의 얼굴을 다시 못 보게 되는 것보단 덜 괴로웠다. 나는 주영 씨가 어떤 대답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입을 열었다.